제가 지난주에 이제 적정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꿀팁을 제공해 드렸는데요. 그게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기본적 분석이었죠, 그거는. 그때 비메모리 반도체랑 5G 관련된 기업들 적정 시가총액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꿀팁으로요. 뜨거운 종목, 내 몸이 막 타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종목, 기분이 막 탈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종목, 태양같이 뜨거운 그런 급등주를 잡아내는,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잡아내는 꿀팁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고요. 자, 꿀팁의 첫 번째 조건값이 있어요. 두 개의 조건값이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값은 저점 우상향 진행 중. 그러니까 저점이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주 간단해요. 우리 24일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과거 이제 설명드렸던 나무기술 매수 포인트 잡았던 지점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5월 30일 날 나간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5월 30일 날 정보를 제공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나무기술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그때 요 자리였습니다. 자, 요 자리 검은색 선 딱 찍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81%, 7거래일 만에 81%의 수익을 보여주는데요. 이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 검은색 선은 저점입니다. 노란색 바탕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검은색 선은 뭐가 되냐면요. 바로 지지라인이 되는 겁니다. 지지라인이 저점이죠. 이 저점을 조금씩 타고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이 아래에서부터 조금씩 타고서 올라왔다가 저점이 우상향하는 요 자리, 그러니까 기존의 저점 대비해서 위에서 높은 가격에서 저점을 찍게 되면 급등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좀 더 다른 사례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나라는 종목인데요. 5월 9일 날 소기뻥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5월 9일 날 한번 보자고요. 이거 5월 9일 잘 보이시나요? 네, 5월 9일. 자, 5월 9일 날 소기뻥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 5월 9일이라고 써 있죠. 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48%. 오늘 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했는데 5월 9일 날 나갔는데 잘 보십시오. 검은색 색이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저점 찍고 올라왔고 이 저점 대비해 가지고 높은 가격에서 저점이 형성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저점을 꾸준하게 높였던 종목은 대시세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48%. 다른 종목도 하나 더 볼게요. 소기뻥 종목으로 5월 30일 날 소개시켜드린 EM넷입니다. EM넷. 5월 30일이죠. 소기뻥 종목으로. 자, 이것도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도 저점이 찍혔었죠. 예, 저점 찍혔고, 근데 요거 대비해서 또 높은 가격에서 저점이 형성되면서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여기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높은 가격에서 검은색 이탈하면서 저점 형성되면서 올라갔죠. 46%의 수익이 나왔어요. 단기간에. 아,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그러니까 검은색 선 터치하고 올라가는 그 가격대를 높이는 종목은 급등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뜨거운 종목의 꿀팁이 또 하나 있죠. 꿀팁 2로 보시면 됩니다. 자, 꿀팁 2는요. 주봉상 보라색 터치 구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나무기술 처음부터 돌아가 볼게요. 세 종목을. 자, 주봉상 이렇게 보라색을 터치하는 구간이 발생하고 나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일봉상 저점을 만드는 구간과 주봉상 보라색을 터치하는 구간이 맞물리면서 그 구간을 매수 맥점으로 보게 되면 급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값이 다 부합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나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봉상 보라색 선을 터치하고 나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봉의 조건값도 맞으면 급등한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EM넷도 자, 보라색 터치하고 나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아, 주봉상 보라색 터치 구간, 그리고 일봉상 가격대가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 종목을 선별하게 되면 급등주로 변화하는구나. 제가 시장을 이겨라 종목에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또 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 맨 마지막 코너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해자가 있는 기업은요, 시장을 심층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을 쉽게, 또 산업을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분석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죠. 지금부터 해자가 있는 기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 분석부터 시작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18일이었죠. 플로리다에서 재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철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26일부터 27일 동안
미국은 난리가 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G20 정상회담을 참석해야 된단 말이죠. 오사카에. 그 동안에 미국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일어나요. 자, 트럼프와 이제 대적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경선 토론이 진행됩니다. 바이든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 잘하기로 유명한 샌더스 후보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1위부터 4위까지가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그러니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욱더 올라가고 공화당 트럼프의 지지율은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겠죠. 원래 표심이란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TV에서 말 잘하네. 나랑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 저 정치가는. 그러면서 표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G20 정상회담이 될 수 있고 민주당 경선 토론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 폭스뉴스에서도 미 민주당 대선 후보자 트럼프 압도 바이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 1위거든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비해서 10% 격차로 앞선다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폭스뉴스라는 것이 굉장히 뉴스예요. 중요합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가 말하는 가짜 뉴스 언론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언론사란 말이에요. 폭스뉴스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 가도에 굉장히 찝찝함을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트럼프 지지율이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취임 구간 대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근데 세간의 이목이 민주당 경선 토론에 다 집중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표가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그렇죠. G20 정상회담의 회담 때 나만 바라봐. 그런 뉴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지금 현재 이 구간이.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죠. 미 무역 대표부를 통해 가지고 자, G20 미중 정상회담 전 중국의 류어 만날 것. 그러니까 이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랑 문우신 재무장관 그리고 류어 총리 실무진들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실무진들이 다시 만나 가지고 어떤 협상을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G20 정상회담 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민주당 경선 대비해 가지고 더 큰 뉴스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 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봉합 차원의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수긍하는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그럴 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G20 정상회담 전후에서 시장의 변곡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미국의 입장이고 중국은 다르지 않겠냐. 그래서 중국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언제부터 G20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들었냐면 4월 18일 날 방송이에요. 4월 18일 날. 모든 시장의 키는요. G20 정상회담에 달려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2달 전에, 정확하게 2달 전입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서서히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북한이 무엇 때문에 시진핑을 초청했을까? 아주 간단하죠.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태영호 전 공사죠. 북한 주재 영국 대사관 공사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김정은, 시진핑이 통해 트럼프의 비핵화 양보안 전달할 듯. 이런 목적으로 내가 비핵화 로드맵을 좀 써놨는데 이거를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해 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불러들었다.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중국은 무엇 때문에 지금 방북을 했을까요? 이 중요한 시기에 14년 만에 시진핑 주석은 왜 김정은 위원장을 방문했을까요? 자, 지금 중국이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홍콩에 지금 100만 시위다, 뭐 언론에서는 300만 시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범죄인 인도 법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이제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죠. 야, 이 시위는 내가 본 가장 큰 시위다. 홍콩 시위, 미중 대리전 양상. 이제 언론은 막 자극시키는 겁니다. 중국 언론을. 중국 공산 당국을 막 자극시키는 거죠. 유럽 국가들도 시위대를 두둔한다. 전 세계 나홀로 중국이랑 북한밖에 없어. 우리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은 너희들을 반대해.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언론몰이를 하는 거죠. 자, 안보적 위협까지 시하는 거예요.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 몽에다가 제동을 걸기 시작했죠. 또 지난주로 한번 보자고요. 지난주로 보더라도 미국, 대만 국가로 인정. 대만 지금 중국에서 흡수해야 되는데 막 이런 내용들 올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안보적 위협을 강합니다. 이것도 제가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 기억나실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에다가 제동을 거는 어떤 안보적 위협을 가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 사진 갖다 놓으면서 짱이 부짱한테 니 죽고 싶나? 그러니까 뭐 내가 니 꽃다발이냐 뭐 이런 데 사진 보여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진핑이 원하는 뭐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 목적에 제동을 가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시진핑도 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현재 상태에서 끌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체제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중국이. 또 하나 제가 이것도 그 방송에서 설명드렸었는데 5월 16일이었습니다. 저번 달에 이 미중 무역 협상과 이 한반도의 정세랑 같은 패키지로 봐야 된다라고 팁을 하나 설명드렸거든요. 자, 중국이 북한을 방북한 이후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중국이랑 가장 가까운 국가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북한이 있죠. 북한이 만약에 시장 경제 체제로 넘어가가지고 민주화로 바뀐다. 체제가 보장되지 않고 민주화로 바뀐다. 그러면 그 민주화 흐름은 중국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퍼질 수가 있어요.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은요.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보장을 무조건 확답을 받기를 원하고 뒤에서 어느 정도 지지하는 북한의 체제 보장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을 방문한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이 체제 보장을 확실하게 유지한다라는 확답을 듣기 위해서 방북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로 높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구원해 왔던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G20 정상회담을 참석하기 위한 자세다. 뭐 그런 준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주 간단하죠. 미중 무역 협상은 지금 만약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이 경제까지 어려워져요. 미중 무역 협상이 장기화돼 가지고 홍콩 시위 났죠. 대만에서도 지금 뭐 대만 정치권들 다 지금 중국에 흡수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고 북한까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체제 자체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경제까지 어려워지게 되면 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 보니까 G20 정상회담 때 미중 무역 협상 빠르게 지금 전개될 가능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결과물이 도출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타결 분위기는요. 한반도의 정세도 같이 변화시킬 거다. 그래서 남북경협주도 같이 보는 전략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추려야 하는 것은 뭘까요? 미중 무역 협상의 수혜주,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그리고 플러스 알파 남북경협주를 지금부터 서서히 볼 필요가 있다. 제 입으로 남북경협주를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아마 처음 한 것 같아요. 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보자고요. 이것도 5월 9일날 방송했던 화면인데 제가 미중 무역 협상이 왜 안 됩니까? 그랬을 때 법률 개정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주장하는 거 그리고 중국이 주장하는 것에 괴리감에 관련돼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법률 개정이나 징벌 관세 금지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추상적이고 규정 짓기가 어렵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조금 정책 금지입니다.
자, 중국이 자국 내 로컬 기업들 그리고 공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 정책이란 것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뭐가 있나 이거죠. 이제 보조금 정책 못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자, 첫 번째 떠오르는 거 2차 전지죠.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거. 지금 다시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중국의 지금 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표인데요. 중국의 CATL이나 BYD가 2017년도만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전기차 시장에서 44%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근데 지금 중국 시장 2019년도 넘어와서 70%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과점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중국 당국이 보조금 정책을 통해 가지고 CATL과 BYD와 같은 이런 기업들만 육성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 업체들 너무나 힘들었었죠. 너무나 힘들어서 삼성 SDI 공장 가동률 중국에서 반토막 났죠. LG화학도 반토막 났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안 쓰니까 보조금. 자, 우리나라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중국에서 팔 수가 없었어요. 왜? 보조금 정책의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SK 이노베이션이 2조를 투입해 가지고 중국의 2호 배터리 공장을 찾고 간다. 아니 보조금 정책하고 이러는데 왜 SK 이노베이션은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삼성 SDI도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 차렸나? 시안 이 공장 건설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LG화학도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 난징 이 공장 지금 공장 졌죠. 2019년 하반기부터 양산한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 아니 중국에서 공장 가동률이 반토막 나고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그랬는데도 이런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SK 이노베이션 2조 원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왜 그러냐 이거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가지고 현대기아차도 중국에서 아니 보조금 정책 중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 많이 보고 현대기아차 중국 시장 점유율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중국 내에서 그 2020년부터 이제부터 전기차 생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폭스바겐, GM,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도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LG와 중국의 지리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쳐서 설립하고 이런 얘기 나오고 왜 그럴까요? 엘빈 토플러가 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어떤 사회적, 정치적 큰 변화가 발생했을 때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는 조직이 어딥니까? 그렇죠. 기업이죠. 기업하는 사람들은 별의별 걸 다 팔기 위해서 영혼까지 파는 사람들이 해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니까. 엘빈 토플러가 말했듯이 이 기업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적 변화를. 그렇죠. 중국에서 보조금 정책이 이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타결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 정책은 중국이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이 많은 기업들이.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계산하고 준비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중국 그 지금 EV 시장 지금 그림이 좀 보시게 되면 400km 이상 가는 거 보조금 정책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2019년입니다. 이게 노란 색깔 칠해놓은 게. 보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그리고 이걸 좀 표로 보여드릴게요.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 그림상 보더라도 계속 주행거리별 중국 보조금 추이 및 전망을 보더라도 계속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죠. 아, 자국의 로컬 기업에만 노페어하게 공평하지 못하게 육성하려고 했던 그 정책을 서서히 줄이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중국 그 당국이 보조금 정책을 더 연기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보여요. 미중 무역 협상 지금 다시 또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는 모두 풀리는 그런 방안으로 또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또한 전기차 배터리 쪽은 ESS 화재 때문에 말들이 참 많았고 1분기, 2분기 많이 실적이 안 좋았었죠. 모든 기업들이. 2분기도 실적이 지금 많이 안 좋을 겁니다. 재고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근데 ESS 화재의 원인을 지금 규명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ESS는 재수주가 진행될 겁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다시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악재가 아무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상처가 깊었어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근데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완소차 업체들 전기차 판매 목표 이렇게 보더라도 2020년도가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는 시기예요. 폭스바겐도 그렇고 뭐 현대, 기아, BYD, GM, 볼보 공격적으로 양산을 증가시키는 구간이니까 2019년도부터 미리 배터리는 수주를 해놔야 되겠죠. 배터리 수주가 하반기 때부터 쏠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쪽을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전 세계 다 많이 뻗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GM부터 시작해서 뭐 폭스바겐, 뭐 BMW, 다임러 벤츠, 대한민국 업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9년도 하반기 2차 전지 쪽은 미중무역상 기대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해자가 있는 기업은요. 이게 2차 전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양극재도 있고요, 뭐 그 음극재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 전해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전해질 누수 방지 부품을 만드는 기업. 이 전해질이 밖으로 푹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겠죠. 그거를 방지해주는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업 상하프로테크를 오늘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 SDI가 주 고객사고요. 이렇게 이제 배터리 위에 들어가는 아주 특수한 고무예요. 누수가 안 되게끔 막아주는 이 특수한 고무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고무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고퀄, 하이 퀄리티의 고무라고 보시면 돼요. 어르신들 그 옛날에 재봉틀에 노루발 있잖아요. 이 노루발을 우리나라 최초로 국산화시켰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고무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주 매출이 이루어집니다. 2014년도까지만 해도 2차 전지주는 굉장히 적었는데 2018년도 ESS가 시장이 커지면서 굉장히 많은 매출에서 2차 전지 누수 방제 쪽에서 매출이 찍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 기업의 성장성이에요. 이게 바로 멤브레인을 통해 가지고 만든 여곽인데 우리 지금 환경 오염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그 걸러내는 그 필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합니다. 요 필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국내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 관련된 기업으로 멤브레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터 시장의 소재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멤브레인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필터 이런 초미세먼지 관련된 필터 시장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자, 마지막으로 실적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매년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었고요. 이번 1분기 때 ESS 관련돼 가지고 많이 안 좋아 가지고 다른 2차 전지 업체들은 실적이 안 좋았는데 동사는 사상 최대치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냈어요. 그만큼 매출처가 다양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실적이 나왔다. 그리고 ESS가 이제 다시 재가동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게 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차트로도 오늘 노란 색깔로 접어들었습니다. 노란 색깔로 접어들어가지고 잘 보십시오. 계속 기다가 매물 소화가 끝났어요. 노란 색깔로 접어들었으니까 자, 매수 적기에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해자가 있는 기업 상하프로테크 설명드렸습니다.